밤 11시 폭우가 쏟아지는 뒷산. 상철과 미숙은 진을 범벅이 된 채 미친 듯이 땅을 팠다. 우리 이제 부자야. 오빠, 뭔가 걸렸어. 나무 괴짝이야. 드디어 찾았어. 우리 이제 수십억이 부자야. 여기 있다고. 삽질을 멈추지 않는 두 남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3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어머니. 하지만 유산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그들은 가장 우리 이제 효자, 부자야. 효녀가 되었다. 자물쇠를 부숴. 빨리.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었다. 우리 이제 부자야.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장 완벽한 유산. 프롤로그 미친 영자 할머니. 금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늘 푸른 요양원 302호에서 또 그 할머니의 헛소리가 들려왔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 박수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김영자, 78. 3년 전 자식들이 입소비만 던져놓고 사라진 뒤로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은 불쌍한 노인. 아니, 이제는 미친 영자 할머니로 통하는 그 여자. 스위스 은행 금고. 번호가 뭐였더라? 7-4-9. 수진이 방문을 열자 영자는 벽을 향해 중얼거리고 있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몸은 앙상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마치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할머니, 또 그러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가씨, 내가 말이야. 영자가 갑자기 수진의 손을 덥석 잡았다. 부자였어. 정말 부자였다고. 땅이 수천 평이고 금괴가 산더미처럼. 네네 알아요. 자, 입 벌리세요. 다른 간호사들은 영자를 미친 노인 취급했지만 수진만은 달랐다. 영자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었다. 저건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야. 뭔가를 연기하고 있어. 그날 밤 수진이 야간 순찰을 돌 때였다. 302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살며시 문을 열자 영자는 침대에 앉아 낡은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치매라며? 저렇게 또박또박 글을 쓸 수 있는데? 영자는 수진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공책을 베개 밑에 숨겼다. 하지만 그 동작이 어딘가 과장되어 있었다. 마치 일부러 들키려는 것처럼. 할머니, 혹시, 쉿. 영자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그리고는 씩 웃었다. 그 미소에는 소름 끼치도록 또렷한 정신이 담겨 있었다. 아가씨, 연극 좋아해? 일부 버려진 여배우의 독백. 김영자의 인생은 무대였다. 스물의 극단에 들어가 50년을 연기했다. 주역을 맡아본 적은 손에 꼽았다. 대부분은 시녀 1 마을 사람 3 울부짖는 어머니 같은 단역들. 하지만 영자는 행복했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그녀도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었으니까. 엄마, 그만 좀 해요. 나이 좀 생각하세요. 40살 큰아들 상철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영자가 70이 넘어서도 지방 공연을 다닐 때 그는 노발대발했다. 무슨 할머니가 연극이야.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상철아, 엄마는 이게 좋단다. 좋기는 그 돈으로 손주 학원비나 대주세요. 결국 영자는 무대를 내려왔다. 아들의 사업 미천을 대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다. 그녀가 가진 전부였던 40평짜리 아파트까지. 엄마, 1년만요. 1년만 기다리면 대박 나요. 대박은 없었다. 상철의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고 아파트는 채권자들에게 넘어갔다. 갈 곳 없는 영자를 받아준 건 작은 딸 미숙이었다. 어머니, 우리 집은 좁아요. 그냥 요양원이 편하실 거예요. 미수가 엄마가 폐는 안 끼칠게. 벌써 끼치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 학원비가 얼마인데
어머니까지 먹여 살려요? 명품 가방에 수백만 원을 쓰면서도 어머니의 식비는 아까운 딸이었다. 그렇게 영자는 늘 푸른 요양원에 버려졌다. 처음 한 달은 울었다. 두 번째 달은 자식들을 기다렸다. 세 번째 달이 되자 영자는 깨달았다. 사랑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날 밤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50년 단역 인생의 마지막에 드디어 주연 무대가 열렸다. 관객은 단둘. 그녀의 핏줄인 두 명의 탐욕스러운 자식들. 자, 그럼 막을 올려볼까? 2부 연기가 시작되다. 금괴가 12개였나 13개였나. 영자의 독백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간호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중얼거렸다. 뒷산 소나무 아래. 거기 다 묻어뒀는데.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 어디 적어뒀더라. 어느 날은 일부러 공책을 침대 옆에 떨어뜨렸다. 간호사가 주워보니 재산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 온갖 숫자들이 휘갈겨져 있었다. 토지 평수, 금괴 중량, 은행 계좌번호처럼 보이는 숫자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아, 그거 주면 안 되는데. 영자가 화들짝 놀라며 공책을 낚아챘다.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특히 내 자식들한테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요양원 직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같은 층 환자들 사이에서. 302호 할머니 실은 엄청난 부자래요. 젊었을 때 재벌한테 후원받아서 땅을 엄청 받았대요. 치매 걸려서 비밀을 다 까발리는 거래요. 소문은 날개를 달고 요양원 밖으로 퍼져나갔다. 영자의 고향 친구, 옛 극단 동료, 그리고 자식들의 귀에까지. 어느 토요일 오후 요양원 로비에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3년 만에 나타난 큰아들 상철이었다. 어머니. 상철은 꽃다발을 들고 302호로 뛰어들어왔다. 영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접니다. 상철이요. 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에는 초점이 없었다. 상철? 우리 상철이? 네. 어머니, 그동안 못 찾아뵈어서 정말 죄송해요. 사업이 너무 바빠서. 상철이? 크면 의사 된다고 했는데. 됐니? 상철의 얼굴이 굳었다. 영자는 초등학교 시절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아니, 떠올리는 척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이따 다시 올게요. 맛있는 거 사올게요. 상철이 나가자마자 작은 딸 미숙이 나타났다. 남매는 복도에서 마주쳤다. 오빠, 왜 와? 너야말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둘은 동시에 깨달았다. 소문을 들었구나. 그날부터 경쟁이 시작됐다. 3부 탐욕의 무대. 상철은 매일 왔다. 비싼 한우 도시락, 최고급 과일 바구니, 백화점 잠옷 세트. 영자의 방은 선물로 넘쳐났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한우 1등급이에요. 한우. 비싸던데. 어머니 드시는 건데 비싸면 어때요? 우리 엄마한테는 최고만 드려야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받았다. 그리고 상철이 없을 때 그 비싼 한우를 수진에게 나눠줬다. 할머니, 이거 아드님이 사온 건데. 아가씨가 먹어. 나는 죽만 먹어도 돼. 왜요? 이렇게 맛있는데. 영자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랑으로 사온 밥은 맛있지. 근데 저건 사랑이 아니라 투자금이거든. 미숙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매일 와서 영자의 발을 씻기고 머리를 빗겨주고 등을 긁어줬다. 어머니, 제가 매일 올게요.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숙아, 내가 이렇게 착한 앤지 몰랐네.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잖아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남매의 효도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상철은 최신형 안마의자를 들여놓았고 미숙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겠다고 나섰다. 요양원 원장은 감탄했다. 302호 할머니 자식들 참 효자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간병인들도 혀를 내둘렀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갑자기 왜 저러는 거래? 글쎄, 갑자기 양심이 돌아왔나 봐.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양심이 아니라 탐욕이었다. 어느 밤 수지는 복도에서 상철과 미숙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오빠 어머니한테서 뭐 들은 거 있어? 없어. 넌? 나도. 근데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 공책 봤어? 봤지. 숫자가 잔뜩 적혀 있더라. 어머니 방 뒤져봤어? 아직. 너무 노골적이면 간호사들이 의심할 거 아냐. 그럼 어쩌게? 언제까지 이렇게 연기할 거야? 수지는 입을 틀어막았다. 연기라니. 효도를 연기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진짜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영자였으니까. 사부 금고 지도. 2달째 남매는 지쳐갔다. 매일 값비싼 선물을 사고 연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오빠, 이러다가 우리가 파산하겠어. 어머니가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그날 밤 영자가 잠든 사이 상철이 방으로 몰래 들어왔다. 손전등을 켜고 영자의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옷장, 베갯잎. 그때였다. 베개 밑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다. 상철은 숨을 죽이고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재산 목록. 다음 페이지에는 대충 그린 지도가 있었다. 산 모양, 소나무 그림, 그리고 X표. 고향 뒷산. 할아버지 산소 아래 굽이진 소나무. 그 밑 1.5m 깊이의 나무 괴짝. 안에 금괴 12개, 땅 문서 3장, 스위스 은행 통장 1개. 상철의 손이 떨렸다. 진짜였어. 진짜 유산이 있었어. 그는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 미숙에게 보냈다. 새벽 2시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이거 진짜야? 어머니 베개 밑에 있었어. 그럼 우리 팔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근데 어머니가 눈치채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상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하면 돼. 그럼 명분도 생기고. 다음 날 남매는 간호사들에게 영자의 상태를 물었다. 요즘 어머니 건강이 어때요? 글쎄요, 나빠지진 않으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제대로 검사 좀 해주세요. 네. 할머니는 멀쩡하신데. 괜찮아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대학병원에 모셔가서 정밀 검사받게 해주세요. 영자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온갖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지만 상철은 의사에게 돈을 쥐어주며 속삭였다. 선생님, 어머니가 이제 얼마 못 사신다고 해주세요.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뭐라고요? 환자분 건강하신데. 제발이요. 제가 마지막 효도를 하고 싶어요. 의사는 황당했지만 상철의 간절한 표정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다.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언제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네요. 그 말이면 충분했다. 오부밤의 보물찾기. 어머니가 얼마 못 사신데. 상철과 미숙은 요양원 복도에서 목 놓아 울었다. 연기였다.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들 앞에서 펼치는 완벽한 연기. 안 돼.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제라도 효도 많이 할걸. 후회돼. 너무 후회돼. 그날 밤
남매는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차 트렁크에는 삽 2자루와 손전등, 그리고 영자의 노트를 복사한 종이가 들어 있었다. 고향까지 3시간이야. 새벽에 도착해서 해 뜨기 전에 파야 해.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떡해? 한밤중인데 누가 산에 있겠어. 빨리 가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영자의 고향 경상북도 산골 마을. 집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전형적인 시골 풍경. 뒷산이 어디야? 저기, 저 산소 보이지? 할아버지 묘야. 비는 점점 거세졌다. 남매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산을 올랐다. 탐욕이 빗물을 막아줬다. 소나무, 굽이진 소나무. 저기 있어. 미숙이 손전등으로 비춘 곳에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굽이굽이 휘어진 모양이 지도와 똑같았다. 여기야. 바로 여기. 상철이 삽을 들고 파기 시작했다. 미숙도 합세했다. 우리 이제 부자야. 진흙이 튀고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시간, 2시간, 우리 이제 3시간. 부자야. 오빠, 뭔가 있어. 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나무 괴짝이었다.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낡았다. 이거야. 이게 바로. 상철이 괴짝을 구덩이 밖으로 끌어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슬어서 금방 부러졌다. 열어봐. 빨리. 뚜껑을 여는 순간 남매의 얼굴은 얼어붙었다. 육부 괴짝 속의 진실. 금괴는 없었다. 땅 문서도 통장도 없었다. 그 안에는 낡은 아기 신발 2켤레가 있었다. 한 켤레는 파란색, 한 켤레는 분홍색. 상철과 미숙이 태어났을 때 신었던 신발이었다. 이게 뭐야? 손전등빛 아래서 미숙이 괴짝을 뒤졌다. 초등학교 통지표가 나왔다. 상철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은 착한 어린이상 상장. 미숙이 유치원 때 그린 가족 그림. 그리고 낡은 가계부 한 권. 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영자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5년 3월 10일. 상철이 운동화 사달라고 울었다. 친구들은 다 새 신발을 신는데 자기만 헌 신발이라고. 오늘 극단에서 받은 출연료 3만 원을 다 털어서 운동화를 사줬다. 나는 한 달 동안 점심을 굶어야 하지만 새신 신고 뛰어다니는 아들 모습을 보니 배가 부르다. 1987년 7월 5일. 미숙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단다. 나도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고 싶었지만 못 배웠다. 내 딸은 달라야지. 극단 단장님께 출연료를 1년치 값을 받았다. 한 달에 5만 원씩 갚아야 한다. 그래도 딸아이 꿈은 지켜줘야지. 1992년 11월 23일. 상철이가 대학에 붙었다. 등록금이 200만 원이란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하나 싶어서 밤새 울었다. 결국 할머니 유품으로 받은 금반지를 팔았다. 평생 간직하려 했는데 그래도 아들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지. 1998년 5월 15일. 미숙이 결혼식. 예단과 예물값으로 800만 원이 들었다. 30년 살던 집을 팔아서 전세로 내려앉았다. 사위가 장모님 뭐 하세요? 하고 직업을 물을 때 배우라고 말하기가 창피했다. 그냥 집에 있어요라고 했다. 딸의 얼굴에 먹칠할까봐. 2015년 8월 3일. 상철이 사업 망했단다. 5천만 원 빚을 갚아야 한단다. 내가 가진 건 이 아파트밖에 없어서 아파트를 팔았다. 40평 아파트. 내 인생의 전부였던 이 공간. 상철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돈만 받아갔다. 나는 이제 갈 곳이 없다. 2019년 2월 20일. 미숙이네 집에서 쫓겨났다.
손주들 학원비가 부담된단다. 요양원에 왔다. 입소비 500만 원은 미숙이가 냈다. 그게 마지막 효도였나 보다. 이제 나는 짐이 됐다. 사랑받지 못하는 짐. 2022년 10월 1일. 오늘로 꼭 3년째다. 자식들이 한 번도 오지 않은지,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전화도 안 받는다. 나는 버려졌다. 완전히 철저하게. 그래서 결심했다. 마지막 연기를 하기로. 내 인생 최고의 주연 무대를. 가계부를 넘기는 미숙의 손이 떨렸다. 상철은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진 편지 한 통이 나왔다. 사랑하는 나의 관객들에게. 상철아, 미숙아. 잘 찾아왔구나. 너희가 찾던 수십억짜리 유산은 여기 있단다. 이 낡은 신발, 이 빛바랜 통지표, 이 구겨진 가계부.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전부야. 너희가 탐내던 금괴는 이미 다 녹아서 너희 운동화가 되고 피아노 건반이 되고 대학 등록금이 되고 결혼 예물이 되었단다. 땅 문서는 너희를 키우느라 다 팔았고 통장 잔액은 너희 배를 채우느라 다 떨어졌지. 50년 동안 무대에서 단역만 했던 내가 마지막으로 주연을 맡아봤다. 제목은 탐욕의 효도. 너희는 완벽한 관객이었어. 내 연기에 속아서 3개월이나 효도를 했잖니. 비록 가짜 효도였지만 그래도 고마웠어. 어머니가 준 이 빈 괴짝을 가져가거라. 그게 너희가 나에게 준 외로움이라는 선물에 대한 내 답례란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양원 미납비가 2년치 밀려 있단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내야 해. 약 1200만 원쯤 될 거야. 내 마지막 선물이다. 편히 잠들게 해주렴. 더 이상은 무대에 서고 싶지 않구나.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어미 김영자. 에필로그 마지막 커튼콜. 그날 새벽 6시 늘 푸른 요양원 302호에서 김영자가 조용히 숨을 거뒀다. 그녀의 마지막을 지킨 건 간호사 수진이었다. 영자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작게 미소 지었다. 아가씨, 연극 재밌었지? 할머니, 내 평생 단역만 했는데 마지막엔 주연을 했네. 영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수진은 그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영자는 죽기 일주일 전 수진을 불러 유언을 남겼었다. 아가씨, 내가 죽으면 내 통장에 남은 돈 120만 원이 있어. 그걸로 장례식은 하지 말고 고아원에 기부해줘.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유언장을 작성했단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내 장례식에 내 자식들이 못 오게 해줘. 법적으로 출입 금지 조치를 해놨어. 네. 그리고 요양원 미납비 청구서는 그 애들한테 보내달라고 했어. 2년치 1200만 원.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진짜 유산이야. 영자는 그렇게 웃으며 떠났다. 영자의 장례식은 조촐했다. 빈소에는 수진과 몇몇 요양원 직원들, 그리고 영자가 몰래 후원하던 고아원 아이들 5명이 전부였다. 정오쯤 진흙투성이가 된 상철과 미숙이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밤새 산을 헤매고 새벽에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초췌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장례식장 입구에서 경비원이 그들을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두 분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우린 고인의 자식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언으로 유족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 법원 집행 문서가 있습니다. 상철이 문서를 낚아채 읽었다. 정말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다. 이게 무슨... 어머니가 왜...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봉투 2개를 건넸다. 고인께서 남기신 겁니다. 봉투를 뜯자 요양원 미납비 청구서가 나왔다.
1200만 원. 그리고 짧은 메모.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너희가 돈 냄새를 맡고는 3개월을 매일 왔더구나. 이제 진짜 청구서를 받아라. 이게 진짜 엄마가 너희에게 남기는 유산이다. 미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상철은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영정 속 영자는 활짝 웃고 있었다.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화려한 조명을 받는 주연처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제는 영정 사진에 닿지 못했다. 유리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들은 끝내 어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하지 못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수진이 영자의 방을 정리할 때였다. 침대 옆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이 더 나왔다. 수진이 펼쳐보니 영자의 일기였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2년 10월 5일. 나는 오늘부터 연기를 시작한다. 평생 남의 대본으로 살았으니 마지막만큼은 내가 쓴 대본으로 살아보련다. 제목은 가장 완벽한 유산. 탐욕스러운 자식들을 관객 삼아 50년 단역 인생의 마지막 주연 무대를 펼치련다. 이 연극이 끝나면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사랑이 아닌 탐욕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탐욕의 대가를 선물하련다.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니까. 2022년 12월 19일 마지막 기록. 막이 내렸다. 완벽한 공연이었다. 관객들은 끝까지 나의 연기에 속아주었고 나는 생애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 이제 편히 눈을 감아도 되겠다. 무대 뒤의 어둠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김영자 50년 무명 배우의 마지막 인사.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무대요. 커튼콜. 수지는 공책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요양원 입구에는 여전히 상철과 미숙이 서 있었다. 그들은 떠나지 못한 채 빈 장례식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영자가 남긴 진짜 유산은 금괴도 땅 문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후회였다. 너무 늦어버린 돌이킬 수 없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후회. 그리고 그 후회야말로 가장 값비싼 유산이었다. 끝. 작가의 말. 김영자 할머니의 마지막 공연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으로, 때로 희생으로, 때로 분노로 표현됩니다. 영자의 마지막 연기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수였을까요? 그건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